위성을 우리가 설계, 제작, 시험하고 발사 창구도 우리 손에 쥘 수 있어야 긴급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주 주권의 실체는 발사 능력과 위성 제조, 운영이 동시에 맞물릴 때 생겨요. 특히 우주 발사체에선 엔진을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요. 우리는 자체 엔진 개발을 넘어 엔진 여러 개를 묶어 발사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독자 개발한 만큼 우주 주권을 강화한 것은 물론 스페이스X처럼 위성을 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 쏘지 못하는 국가들의 위성까지도 대신 쏘아주는 기술의 토대를 만든 거죠. 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주, 누구의 땅도 아니지만 이미 힘의 경쟁장이 됐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누리호 이야기부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위성통신, 미중 패권 전쟁,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 우주 개발에 올라타야 하는지까지 알아듣기 쉽게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리호를 자랑스럽게 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2022년 6월과 2023년 5월 두 번 연속으로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한국은 1톤급 실용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 기술을 보유한 세계 7번째 우주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남이 만든 1단 엔진을 쓰던 시절에서 완전 국산 엔진으로 우주에 위성을 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거죠. 이 타이틀은 그냥 칭호가 아니라 우주 접근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누리호의 성공이 민간, 국방 생태계를 동시에 깨우고 있어요. 위성을 우리가 설계, 제작, 시험하고 발사 창구도 우리 손에 쥘 수 있어야 긴급 상황에서 의사결정 속도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주 주권의 실체는 발사 능력과 위성 제조, 운영이 동시에 맞물릴 때 생겨요. 특히 우주 발사체에선 엔진을 심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영역인데요. 우리는 자체 엔진 개발을 넘어 엔진 여러 개를 묶어 발사하는 클러스터링 기술을 독자 개발한 만큼 우주 주권을 강화한 것은 물론 스페이스X처럼 위성을 쏘고 싶은데 기술이 없어 쏘지 못하는 국가들의 위성까지도 대신 쏘아주는 기술의 토대를 만든 거죠. 국제법의 원칙부터 짚죠. 1967년 우주조약은 우주, 달, 천체에 대한 영유권 주장 금지, 즉 깃발을 꽂아도 내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못 박았습니다. 대신 각 국가는 자신이 등록한 우주 물체와 그 인원에 대해서 각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땅은 못 갔지만 내가 쏜 물체와 데이터, 그 운용은 내 책임과 권한 하에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영토는 못 나눠도 영향력은 나뉜다는 현실입니다. 지구 궤도는 유한하고요, 주파수는 서로 겹치면 방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ITU 절차로 조정합니다. 법적으로 땅 나눔은 없지만 궤도 슬롯이나 주파수, 나아가 달 표면의 작업구역 같은 운용상의 영향권은 사실상 형성됩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협정이 제시하는 상호 간섭 방지, 투명성 원칙은 영토권은 아니지만 운영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죠. 이게 사실상 영향권으로 굳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논쟁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실이 됩니다. 러우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전력 차이 때문에 러시아가 단기간 내에 승리할 거란 전망이 잇따랐는데요. 저도 솔직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이렇게까지 장기전으로 끌고 올지 몰랐거든요. 이런 전망을 깨트리고 전쟁을 초장기전으로 만든 게 바로 머스크의 스페이스X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입니다. 전쟁 초반 우크라이나가 선전할 수 있었던 건 드론으로 러시아 기갑부대를 타격하고 러시아군 진격을 막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스타링크 위성통신망이 정찰 데이터 전송, 드론 운용에 필요한 각종 위치 정보를 제공해줘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스타링크의 원래 용도는 지구 적외도 위성군으로서 전 세계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해주는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좌표, 영상, 명령을 주고받게 해주는 스타링크 서비스가 전쟁에 활용되더니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 현대전의 개념까지 바꾼 겁니다. 민간 통신위성이 국가 안보의 신경망이 되는 순간 정치, 외교 변수와 얽혀 군사 문제로 비화한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땅도 아닌 우주는 이미 군사적 대결의 현장이 된 거죠. 이미 미국은 2019년 우주군을 독립군정으로 창설했고요. 중국, 러시아도 각자 군사정보 우주 능력을 강화하고 있죠. 한국도 말만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정찰 위성 5기로 구성된 425 프로젝트가 2025년 11월 최종 5호기까지 발사되며 상시 감시 체계를 완성했습니다. 모두 미국 스페이스 X 팰컨 9에 실려 미국 기지에서 올라갔고요. 우리의 영토, 근해, 인접국 전략시설을 기상 무관, 야간 포함 촬영할 수 있는 SAR 능력이 들어오면서 정보 독립의 축이 세워졌습니다. 한반도 안보 환경에서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현실도 말해야죠. 발사체는 아직 스페이스 X에 의존하고요. 누리호가 아직 커버하지 못하는 중대형 군사위성, 극저궤도 군집 같은 임무는 상업 발사 서비스를 활용합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상업 생태계를 적극 쓰면서 국내 발사 역량을 단계적으로 키우는 투트랙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또 한국도 계속해서 누리호 성능 개량 작업과 민간으로 사업을 이전하면서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완전한 발사체 독립을 이룰 수 있습니다. 머스크가 화성에 가겠다고 했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이 부분은 늘 많은 질문을 낳고 있죠. 하지만 머스크는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달과 화성 착륙선 스타쉽의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시키며 화성에 가겠다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특히 스타쉽은 달 착륙선 파생형 개발과 함께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화성 수송을 목표로 하는데요. 열차 폐와 추진체 회수, 궤도 보급 같은 핵심 난제를 하나씩 테스트 중입니다. 2030년대 화성 유인 시나리오는 야심찬 가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초대형 저가 발사, 궤도 보급 기술이 상용화되면 지구 저궤도 군집, 달 물류까지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즉 화성 성공 여부와 별개로 우리 안보와 산업에 직접적인 파급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1년 한국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약정 서명국으로 들어오면서 달과 화성 탐사를 함께 설계 수용하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다국 간 상호 운용성을 전제로 하는데요. 통신, 항법, 전력, 도킹, 작업구역 설정 등에서 표준과 절차를 맞추기 때문에 한국산업연구진은 초기부터 이를 학습, 기여하여 부품, 소프트웨어, 시험 규격을 국내 표준, 교육과정으로 끌어오거나 국제 표준화에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는 달 착륙선, 유인 거주 모듈과 달 물류를 비롯한 차세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이는 되게 중요한데요. 갤럭시 충전기는 C타입에 맞춰져 있고 표준 전압도 220V로 맞춰져 있으니까 상호 호환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을 장악하면 국제 표준이 되고 독점할 수 있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유인 탐사는 부품 신뢰성과 시험, 검증, 운용이 핵심입니다. 한국 기업이 아르테미스 생태계에서 공급자로 진입하면 보실래 부품, 소재, 센서, 열, 전력, 지상국 소프트웨어 등에서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후 달 궤도와 표면 통신, 정찰, 운송 같은 서비스형 우주 비즈니스로 확장할 발판이 되는데요. K 레드큐브 같은 실제 탑재 사례가 첫 고객 증거 역할을 하죠. 자, 그럼 한국은 우주 역량 개발 중에서도 어딜 집중 투자해야 하냐? 먼저 정찰, 통신, 항법의 삼각편대를 완성해야 합니다. 정찰은 425 프로젝트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음은 군 전용 광대역 통신과 방해 전파를 사용해 탐지 대상을 공격하는 재밍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위성 항법을 실전 운용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정찰, 통신, 항법이 한 몸처럼 연결되면 유사시 지상 네트워크의 마비에도 작전이 굴러갑니다. 둘째로 국산 발사체와 상업 서비스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리호와 차세대 발사체를 군사 대형 탑재체 기준으로 점증적 업그레이드하면서 동시에 스페이스 X 등 글로벌 우주 발사체 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간, 발사 다변화는 제재 상황 변화에 대한 리스크 해지이자 시장 가격 하락의 수혜를 누리는 길이죠. 그리고 AI의 등장으로 사이버 보안이 화두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자산은 물리 타격보다는 사이버 공격, 전파 교란에 취약합니다. 재민과 스푸핑 탐지 대응,
위성, 지상국, 클라우드, 그리고 항상 의심하고 검증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을 국방 민간이 공유해야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간 위성망, 전장 인프라가 되는 순간의 정치, 법적 파장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평시부터 전시 가이드라인과 비상 전환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정찰 위성에서 쌓은 SA, EOIR, 데이터 처리 역량은 재난, 해양, 농업, 물류로 파급됩니다. 방산과 민간의 이중 용도 모델을 키워야 시장 규모가 커지고 그 규모가 다시 국방 첨단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주는 법적으로 누구 땅도 아닌데요. 하지만 전장은 지상, 해상, 공중만은 아닙니다. 정찰, 통신, 항법을 쥔 쪽이 속도와 정확성을 독점합니다. 러우 전쟁은 그걸 증명했죠. 한국은 누리호 성공으로 문을 열었고 정찰위성 5기 체계로 눈을 갖췄습니다. 이제 신경망과 발사 다변화로 몸통을 갖춰야 합니다. 스페이스X와 스타쉽이 열어놓은 저가 대형 발사 궤도 보급은 우리의 위성 군집, 달 물류 전략에도 직접적인 비용 혁신을 가져옵니다. 관망이 아니라 참여가 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줄만 꼭 남길게요. 우주는 더 이상 로망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산업의 생존을 가르는 현실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우주 개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건 텔러 유광문이었습니다.